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실 분은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으로서 이렇게 학위과정 중에 계신 박덕규 선생님이십니다. 제목은 단군세기와 행촌이암입니다.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단군세기와 행촌이암을 다룬 논문은 그동안 한영우 교수님의 그 행촌이암과 단군세기라고 하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1999년에 나왔고요. 이 논문의 결론은 그 행촌이암 선생이 단군세기를 저술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 이후에 또 이제 행촌이암을 연구한 분들은 단군세기를 저술했을 것으로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은 그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이제 단군세기가 담고 있는, 그리고 행촌이암 선생의 어떤 생애를 통해서 그 단군세기 저술의 배경 등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듯이 단군세기는 고려 말의 대문장가이자 수문화시 중에 올랐던 행촌이암이 고려 공민왕 12년 1363년입니다. 강화도 해운당에서 저술한 단군조선의 역사서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단군세기를 저술한 배경 중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천보산 결의라는 것입니다. 이 천보산 결의는 환단고기 태백일사의 고려국 봉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행촌 선생이 일찍이 천보산에서 유람을 하다가 밤에 태수함에 묵게 되었다. 그곳에 소전이라는 거사가 기이한 옛 서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에 이명, 범장과 함께 신설을 얻었는데 모두 환단 시절부터 전해 내려온 역사의 징결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소전거사에게서 이 행촌이암과 그리고 이명 그리고 복의 범장 이 세 명이 만나서 이 옛 사서들 그리고 어떤 철학 여러 가지 사서들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행촌이암 선생은 단군세기를 쓰고, 그다음에 이명 선생은 진영유기를 쓰고, 복의고사 범장은 북부여기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천보산 결입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천보산은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해가 1335년으로 행촌의 나이 39세였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연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규원사에도 이 천보산 결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서문에 보면 청평산인 이명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고려 때의 사람으로 그에게 진영육이 3권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대기를 인용해서 우리나라의 옛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다. 삼국유사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그 중에는 성가의 말이 많다라고 해서 이 천보산 결의와 이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규원사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조대기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명은 조대기를 인용해서 진영육이 3권을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대기는 이 세조 3년에 그 수서 목록에 보이고 또 임액의 태백일사에 조대기가 9번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9번 인용된 내용을 보면은 한국부터 이 쭉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시대의 그런 기록들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강화도 유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이 행촌 선생이 그 일생에서 한 번의 유배와 3번의 그런 은거를 하게 됩니다. 강화도 유배 첫 번째 이제 유배는 1332년인데요. 이때 그 원해 간섭이 굉장히 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충해왕이 물러나고 아버지 충수강이 이제 다시 복위가 되는 과정에서 충해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을 신하들 28명을 전항의 폐행이라고 해서 이제 대거 퇴출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행촌이암 선생도 이들과 함께 이제 갇혔다가 강화도로 유배를 하게 됩니다. 행촌의 아버지 이유도 이제 파직이 돼서 고향인 고성으로 보내지는데요.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좌절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이 단군세기 서문에 나옵니다. 금일에 외인이 정사를 간섭함이 갈수록 심하여 왕위에서 물러나고 다시 오름을 저희들 멋대로 조종하되 우리 대신들이 한가 속수무책인 것은 무슨 까닭인가. 나라의 역사가 없고
형체가 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바로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한 겁니다. 자, 이 강화도 유배가 끝납니다. 이 3년간의 강화도 유배가 끝나자 이 연보를 보면 천하 유력에 나서고 1335년 천보산 태소암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태백 진운을 저술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천보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천보산 결의가 또 일어났다고 이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은거를 한 장소가 바로 춘천의 청평산입니다. 지금 오봉산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묘지명과 고려사에 나옵니다. 계사년 1353년 공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나이 장차 60이 되고 지위 동안 극에 달하였으니 이때에 은퇴하여 물러가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라 하고 벼슬을 버리고 청평산으로 들어갑니다. 밑에 보시면 고려사도 마찬가지로 공민왕초에 철원군으로 봉하자 사직할 것을 간청하고 청평산으로 들어갔다. 왕의 부름을 받고 돌아와 수문화 시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청평산 은거가 끝난 해 1358년에 수문화 시중으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천보산 결의 장소에 대해서 제가 보다가 지금 이제 천보산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이 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좀 문제가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천보산 결의에 참여한 세 분 중에서 범세동이죠. 이분의 나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화해사전이나 화동인물총기를 보면 원천석이 범장을 부른 호칭이 범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동갑이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거죠. 근데 원천석 선생은 1330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이 동갑이라면 이 천보산 결의 때 범장은 6살 소년에 불과하고 범장이 연하인데 만약에 여말충이 열전에 나온 대로 1342년생이라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이 천보산 첫 번째 은거를 했던 천보산 결의 때에는 범세동이 굉장히 어린 시절 또는 그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문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청평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평산에서 이 이명은 진영유기를 쓴 이명은 청평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청평산인 뭐 아시는 것처럼 산인이란 말은 은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양주의 천보산까지 가서 행촌 이암 선생을 만났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 박성수 교수님이 이런 논문을 썼더라고요. 이 천보산 태소암은 청평사의 전신이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쓰지 않고 이 내용만 쓰셨기 때문에 박성수 교수님도 이런 어떤 의문을 가졌던 게 아닐까, 이 청평산이 천보산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청평산 은거 당시에 그 천보산 결의라고 불리는 세 분의 동맹이 있었다면 이때의 범장의 나이는 24에서 29세이기 때문에 적절한 가능한 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범장의 나이가 원천석과 같았거나 약간 어렸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청평산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청평산의 유래를 먼저 보면요, 고려 초에는 경운산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불에 정통했던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7년 동안 머물면서 청평산으로 고쳐 부른 후부터 이제 청평산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 청평산에 위치한 청평산은 고려 초에 원래 배감선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배감선원을 이자연의 아버지 이이가 중건을 내서 보현원으로 바꿨고 이자연이 다시 중창해서 문수원으로 바꾸고 이때 중요한 게 8개의 암자를 짓게 됩니다. 이 청평산은 그 유래가 그 의미가 당시 고려시대의 의미가 청평산은 이자연이 주석하면서 고려시대 선가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사불교의 요람이 됐습니다. 이 소정 거사할 때의 거사도 마찬가지로 이 뭐 스님이 아니고 속세의 그런 그 사람을 이제 거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거사 고려 거사불교의 요람 그리고 고려 성가의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이 청평사입니다. 이자연의 호는 시감, 청평거사, 희자 등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이 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희는 노자 도덕경에 보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돌리지 않는 도의 본체를 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희사상은 삼성기 하의 저자인 원천석의 시에도 이 희사상이 나타납니다. 자, 운곡 시사를 보면 그 삼교 1, 2병서라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고 훌륭한 도리의 문은 깊고 오묘한 세계로 이어지나니 하늘을 불러서 서로 호응하니 이 안이 신선인가. 진실로 내 몸을 닦아 마침내 진리의 본체를 깨닫노니 둘러보는 물빛과 산빛이 온통 고유할 뿐이다. 삼교의 종풍은 본래 차이가 없는데 잘못을 개교하고 옳음을 다툼이 개구리와 같다. 일반 시성은 함께 구애됨이 없는데 석과 유와 불을 도를 각기 다투어 무엇하나. 그래서 이 삼교의 진리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회통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희를 이야기합니다. 이 청평산과 이 원천석, 이암, 범세동, 이명이 네 분이 인연을 다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기 상을 쓴 원천석, 당군세기 이암, 북부여기 범세동, 진영육이 이명이 모두 이 청평산과 인연이 있고, 또 원천 선생은 이외에도 이 청평사라는 시를 짓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이제 44세인데요. 이때 청평사를 방문을 해서 시를 짓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희사상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정거사 태소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소함이라고 할 때 이 태소는 뭐 우리가 원소라고 하잖아요. 원소. 그래서 그 우주가 창조되는 그런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태역, 태초, 태시, 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소는 물질의 시원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시원이고 질박하기 그지없는 본래의 성품을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보현왕과 문수원, 그러니까 청평사의 옛 이름이 보현왕과 문수원인데 이것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뜻합니다. 보현왕과 문수원은. 그래서 비로자나불 좌우의 협시보살인데, 비로자나불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빛깔이나 형상이 없는 우주의 본체, 진여일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마치 시를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태소와도 또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자인이 세운 8곳의 암자 이름이 또 범상치가 않은데요. 견성암, 양신암, 칠성암, 등운암, 복희암. 복희암은 이제 복희는 행복을 뜻합니다. 지금 말로. 지장암, 시감, 선동암입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정, 마치 이 선도 수행을 해서 선의 수행을 해서 신선이 되는 그런 과정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8곳의 암자 이름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작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청평사의 그 안내 책자에 나온 내용인데요. 신선의 세계로 들어선 길이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에 대해서 보면 소는 꾸미지 아니한 본연 그대로의 성질인 질의 바탕이다. 그래서 질지시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지덕체 삼력을 겸전한 완전하고 건전한 인격자, 그러니까 완성자를 뜻하는 거죠. 인간으로서 완성된 존재. 그래서 이자연이 세운 첫 번째 암자는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견성이고, 8번째 암자는 완전한 인간, 전이 된 신선들이 사는 마을인 선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되고요. 그다음에 이 태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이 상생출판에서 이제 출판을 했죠.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그 전재우 연구실장님이, 자료실장님이 그 요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맥이 태백일사에 수록한 행촌의 태백진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천보산 은거를 했을 때 썼던 게 바로 태백진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태백진운에 해학 이기 선생, 그러니까 계연세의 선생의 스승이면서 이 환단고개를 감수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주석을 단 게 바로 중주, 진교, 태백경입니다. 중주는 이제 주석을 이제 늘렸다. 그리고 진교, 참된 가르침이다. 태백의 참된 가르침을 나타낸 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학의 손자인 이련이 소장한 귀독 오서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학 요구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 이 중주, 진교, 태백경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됐고요. 이 중주, 진교, 태백경에 보면 저자를 태소씨, 주석자를 효산자로 기재를 했는데, 태소씨는
태백진운의 저자인 행촌 이암을 뜻합니다. 그리고 효산자는 해학 이기 선생이고요. 그래서 이 태소와 태백과는 또 같은 의미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운을 나타낼 때 오운 육규에서 오운에서 그 소천이라고 하죠. 소천직이라고 해서 흰 그 기운, 그것을 이제 소천이라고 하는데 그 똑같은 소자를 씁니다. 그래서 태백과 태소는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태백진운과 이 태소씨, 행촌이암이 자신의 호를 정했던 태소씨는 연관돼 있다라는 거고, 이 태백일사 고려국봉기와 연보에서 전했듯이 천보산 태소암에서 행촌이암이 태백진운을 전술했다는 기록은 이걸 통해서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 이제 태소씨 저 효산자 주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강화도 해운당에서 단군세기를 저술한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1359년입니다. 홍건적이 이제 침략해 오게 되죠. 그래서 행촌은 서북면 도원수가 돼서 군사 2,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나아갑니다. 1362년 홍건적이 난이 평정되고 공민왕이 이제 안동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도한 다음에 67세의 나이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배를 당했던 강화도 해운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해 겨울에 단군세기 저술을 완결하고 10월 3일에 서문을 쓴 뒤에 7달이 지난 다음에 1364년 5월에 행촌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행촌은 왜 청평산이 아니라 강화도로 들어간 것일까라고 하는 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에 대한 유래를 좀 보면요, 고려사에 백승현 열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당시 시대 배경이 몽골 원에서 원종이 친히 친조를 할 것을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의 조정에 친히 가서 이제 그 조회를 할 것을 강요를 하니까 원종이 어떻게 방법을 이렇게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백승현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마리산에 참성해서 친히 초제를 지내시고 참상통과 신유동에 가거를 만드셔서 대불정호성 도량을 여시면 8월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응답이 있어 친조를 중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만이 변하여 진안이 됨으로써 대국이 와서 조공할 것입니다라고 아뢰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원종이 가하다 해서 이제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근도 마찬가지로 이 양촌집을 보면은 당시에 어떤 몽골의 간섭이 심해지고 친조를 계속 요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참성의 초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친히 이제 그 고려의 왕들이 황제들이 친히 이제 지내는데요. 그 초례의 청사의 내용입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마리사는 단군을 제사한 곳이라 성교로부터 백성을 위하여 법을 세우사 옛 예절을 이어 아름다움을 드리게 하였고 후왕에 미쳐서는 오랑캐를 피하여 도읍을 옮기사 또한 이를 힘입어 나라를 보존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하늘은 그 명을 도와 사직의 안전한 기반을 만들게 하소서. 단군께서 천재를 지내셨던 그 마리산이 있는 강화도에 들어가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단군의 어떤 성주의 그 어떤 보살핌을 가피를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고려 때 그 몽골이 쳐들어오자 그 강화도로 천도를 하죠. 1232년인데요. 이때 이제 일반적으로는 수전에 약하기 때문에 몽골이 이 강화도로 들어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통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 즉 국조 당군에게 의지를 해서 배수의 진을 치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하자라고 했던 천도파의 일부는 당군과 연결 지음으로써 강화천도의 당위성을 선전했을 것이다. 실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행촌 선생이 어떤 소단락의 결론입니다. 정치적 혼란과 삶의 고비에서 천보산 그리고 청평산으로 응거를 합니다. 그래서 천보산에서 태백진운을 저술하고 청평산에서는 농상집요를 실현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순간에 강화도로 들어갔습니다. 고려가 몽골의 침략으로부터 사직을 지키기 위해 강화도에 들어가 대장경을 만들었던 것처럼 고려에도 나라의 근본이 선비의 기계는 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란 믿음으로 단군조선 역사 중심이 살아있는 강화도에서 단군세기를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촌삼서라고 불리는 태백진운, 농상집요, 단군세기의 그런 저술 과정이 이
은거의 과정과 일치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군세기 역사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규원사에 있는 것처럼 이 규원사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평산인이라고 하는 그 이명이 쓴 진영유기의 내용 중에서 옛 기록을 이제 취해서 이제 규원사를 쓰게 됩니다. 뭐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년은 일단 단군세기가 2096년인데 반해서 규원사는 그 절반 정도인 1205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도읍지인데요. 왜 도읍지냐면 이 도읍을 천도한다는 것은 왕조의 어떤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군세기는 사만, 삼조선, 대부여로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국호가 그 교체 시기마다 천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도읍을 천도해서 이제 어떤 국가를 일신하는 과정인데요. 이 도읍 천도가 규원사는 4번에 걸쳐 있습니다. 우수와 신주, 낙랑월, 당장경, 아사달루에서 4번을 천도를 하는데 단군세기는 2번의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곳의 도읍지가 있는 거고 규원사는 5곳의 도읍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통도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단군세기는 사만, 삼조선, 대부여로 나뉘게 되는데 규원사는 단군조선이 쭉 이어지다가 열국시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에도 5가인데 반해서 규원사는 8가입니다. 그리고 세법도 20분의 1 세법에서 80분의 1 세법이 된 데 반해서 90분의 1 세법에서 80분의 1 세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사설을 이제 단군조선사를 기록한 그런 사서들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군세기의 어떤 서술의 그런 인식이나 그런 과정은 사실은 삼국유사와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물론 내용적인 면에서는 규원사나 단기고사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맥락은 삼국유사와 가장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이 단군세기는 고려 초에 이렇게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그런 구삼국사라든지 이런 우리 고기류의 그런 역사 서술과 굉장히 닮아 있다, 흡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삼조선 분립의 시점입니다. 신채원 선생이 그 상고사의 최대의 사건이라고 한 게 뭐냐면 이 사만이 삼조선으로 분립하게 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분립이 됐느냐를 놓고 이 단군세기와 태백일사가 서로 조금 상이한 그런 인식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고려 말에 행촌 이해함이 저술한 단군세기에는 44세 구물단군 때 사만이 삼조선으로 바뀌었다라고 서술을 하고 조선 중종 때 그 이맥이 쓴 태백일사를 보면 사만이 삼조선으로 바뀐 시기는 22세 단군 색불루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요. 이건 아마도 당시 어떤 역사 인식이나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런 역사서들의 어떤 서술 방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도 이런 단군세기 역사 인식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석주 이상용 선생인데요. 이분의 석주 유고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위 부여는 고등왕이 도읍한 곳이다. 단시에 신속이 된다는 것은 더욱 확실한 결과가 있다 해서 이 단군세기 그리고 환단고기에만 나와 있는 고등왕이 이제 부여와의 연관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고등왕 얘기는 안 나와요. 오직 단군세기와 환단고기에만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 석주유고에 나오게 됩니다. 자, 단군세기 이제 21세 소태단군 때 개선 욕살이었던 고등이 몰래 군사를 이끌고 해서 고등이 임금께 사랑을 보내서 우연왕이 되기를 추청하였다. 임금께서 꺼리시며 윤호하지 않으시다가 거듭 청함으로 윤호하시고 두막루라 불렀다. 고등이 홍수하고 손자 색불루가 우연왕을 계승했다 해서 이분이 이제 22세 단군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색불루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제 개선 욕살이었던 고등이고요. 이분이 우연왕이 되고 두막루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석주 이상용 선생이 고등을 뭐라고 하냐면 두막루 북부여의 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된 거냐 하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단군세기에 보면은 고등은 두막루로 불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북사에 보면은 부여를 옛
부여를 두막루라고도 불렀다. 위서에 보면 두막루는 옛 북부여다. 만주 원록으로 보면 부여의 옛 나라는 두막루다 해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사서들을 종합을 해서 석주 이상윤생이 고등을 두막루의 북부여 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윤생이 단군세기를 봤냐 안 봤냐라고 했을 때 저는 봤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 않냐라고 하는 쪽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고등 부여왕 이 두막루 찾는 과정이 그 석주유고를 보면은 북사와 위서와 만주 원류고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고등이 이 두막루 북부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단군세기를 받거나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거쳐가는 그런 과정을 굳이 서술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고등한천도는 뭐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그 1048년에 색불로 장군이 그 송화강 아사랄 내서 백악산 아사랄로 이제 천도를 하는 과정에서 부여신공이라 불리는 지금 이제 개원이죠. 장단경에 그 할아버지인 고등왕을 모신 사건이 바로 이제 그 고등왕 천도의 과정인데요. 이 개원에서 이제 나중에 대부여로 이제 국호를 바꾸게 되는 천도를 해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부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채호 선생의 대동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07년에 쓴 건데요. 이게 석주 이상윤 선생도 똑같은 제목의 대동역사를 썼습니다. 근데 석주 이상윤 선생이 쓴 게 먼저예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쓴 대동역사는 석주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쓴 걸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원본을 따지면은 이상윤 선생이 먼저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채호 선생과 이상윤 선생은 이 만주로 또 중국으로 그 망명하기 전부터 굉장히 친분이 있고 교류가 많았던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신채호 선생의 대동역사에 또 마찬가지로 단군세기에만 나오는 내용이 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무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망국이 솔복하되 망국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승복을 한 거죠. 근데 오직 예맥 주장 소호무리가 불복하거늘 팽호를 견하여 보내서 토평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단군세기만이 그와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군세기 3세 가륵단군조를 보면은 두 지주의 예읍이 반란을 일으키니 여수에게 명하여 그 주장 소시모르를 배계했다라고 해서 물론 안에 이제 소호가 이제 소시가 되고 무리가 이제 또 무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이 유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신채호 선생이 단군세기를 봤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조선상구사를 보면은 단군세기를 알고 있었고 봤다라고 하면 그렇게 쓸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의 일부들이 당시에 전해지고 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일단 그 천보산과 청평산에 대해서 보면 태백일사 고구려복봉기에 전해지는 천보산교리가 있던 고려국봉기입니다. 태수함은 양주 천보산이 아니라 춘천 청평산에 위치했던 청평사의 8남자 중 한 곳으로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범장의 나이나 고려성가의 도량인 청평산의 의미 등 여러 정황상 청평산의 옛 이름이 천부산이거나 구존의 어떤 착오로 보이고 청평사의 암자 중에 한 곳에 행촌 선생이 은거를 하면서 태수함으로 이름 붙였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강화도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말년에 이함이 찾은 곳은 고려의 국통과 이 고려의 국통은 당연히 단곤주선, 고구려, 대진, 고려로 이어지는 그런 국통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주 정신을 상징하는 강화도였다. 일찍이 천보산에서 도학의 신법서인 태백진운을 쓰고 강화도에서 단군의 역사를 밝히는 단군세기를 쓴 것은 격변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던 고려의 선비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고려의 정신과 고려의 역사를 찾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군세기의 어떤 사료적 가치, 독보적 가치인데요. 행촌 이함의 단군세기는 규원사와 등 다른 민족사서와도 다른 독자적인 역사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논문에 썼습니다. 삼국사에 인용된 고기류, 구삼국사와 같은 고유사서의 역사 체계를 담고 있다. 사만을 다스리는
대당군을 중심으로 지난 역사를 서술했고 실체가 없는 기자조선을 부정했다. 신채호, 이상용 등 민족사학자들이 당군세계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원본이고 사실은 제가 이제 수정본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게 지금 안 떠서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자 이름을 이제 태소암이라고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태소암 이런 비슷한 유래가 있을까를 제가 찾다가 그 농암집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농암집을 보면은 그 자신의 백부가 있는데 제가 뭐 지금 PPT를 못 봐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지만 백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희사상을 따르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청평산 인근에 있는 화학산이 있습니다. 춘천에. 예, 이걸 보고 할게요. 화학산이 있는데 이 화학산은 춘천의 서북 쪽에 있고 청평산과 굉장히 그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산의 북쪽에 그 고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에 옛날에 청한자라고 불리는 김시습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한자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우리 백부 김수중, 그러니까 이 백부께서 비로소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백부인 김수중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은거를 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이 암자가 또 마침 화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하여 나 자신을 희이라고 희에게 빗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희는 희 선생이라고 해서 송나라 때 유명한 진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좀 이걸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진단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유명해요. 조선 숙종 때도 이 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윤두서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막 하는데요. 아까 이제 원천석도 마찬가지로 이 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나라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진단이라고 하는 뭐 당시에 그 사람들 말로는 도사라고 하는데요.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선가의 어떤 그런 큰 스승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선생의 그 내용을 빗대 가지고 희에 빗댔다라고 하면서 이 암자, 이 골짜기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태초라고 했습니다. 태초. 그래서 아까 그 태소암이라고 한 것처럼 이 농암집에는 김수중이 태초라고 이름을 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무에서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오무의 내용이 구론의 초사에 보면 나오는데 원유의 마지막에 보면은 무의의 경지로 뛰어올라 지극히 맑아져서 태초와 유시 대리하면서 이제 청정무의라고 하는 이 청평사의 청이 맑을 청이잖아요. 그래서 이 희나 어떤 구론의 초사나 이런 당시 송나라 때의 그런 어떤 선가의 내용들 그리고 이 희 선생하고 또 맞닿아 있는 게 뭐냐면 여동빈입니다. 당나라 때의 신선이었던 여동빈인데 뭐 들리는 말로 의하면 그 여동빈 선생하고 셋이 만나서 희 선생하고 만나서 그 뭐 도를 전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주령계 태국도라고 알려져 있는 무국도죠. 실제로는 이 무국도가 이 희 선생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어떤 선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이 희 진단이라고 한 사람이 그런 어떤 사상이나 어떤 성과 정신이 고려에 또 송나라와 이제 홍대가 바로 이제 우리의 고려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려에 전해져서 고려 성가의 어떤 하나의 그런 어떤 풍토로 이 풍류로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그 행촌 선생과 그 당군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